연구원인 김기표입니다. 바쁜 시간 의미 있는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험중얼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주 중국연구소 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팀이 주제를 바로 알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의 초석으로 삼을 그런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영구 교수님은 우리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2월에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그때 꼭 모셔서 좀 좋은 말씀, 우리가 이게 연구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거를 꼭 자문을 구하자 해서 그때 모셨던, 그 좌담에 모셨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도 이쪽 그 아프리카 그 HK에서 문화인류학 쪽으로 HK팀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거 새로 축선 연구는 문명교류잖아요. 그래서 문명교류학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던데 전체 이런 문명교류학의 차원에서 우리 팀이 바른 방향을 갖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우리한테 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리 소개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새로운 축선 탐구를 목적으로 한 보험중얼 프로젝트 제1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초청 강연회의 시행 목적은 전임 연구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는데 필요한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중얼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학술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일 강연회는 인도양 세계와 문명교류, 이론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남아공 나탈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 종교학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이시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용규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임 연구원인 저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강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현 선생님, 그 강연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안녕하세요. 장영규입니다. 좀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 소개를 더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벗어도 되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외대 스와힐리어과 출신입니다. 스와힐리어가 이제 동부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스와힐리어과에 이제 83년도에 들어왔는데 사실 언어하고 그 문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제가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바로 이제 제 관심분인 뭐 역사, 그다음에 사회, 문화 이쪽으로 이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우연찮게 제가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사회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남아공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인류학 석사하고 박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종교 인류학 쪽으로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도양 세계하고 굳이 엮자면은 제가 인도에서도 공부를 했고 남아공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제 학부 졸업은 또 동부아프리카 쪽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 사실 뭐 몽중월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인도양이라는 그 바다를 놓고 그 주변 대륙들 사이에서 뭐 고대 시대 때부터 교역이 이제 꾸준히 있어 왔고 그 결과 이제 다양한 그 하위 문화 문명권들이 생겨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그 연구재단에 프로젝트를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만은 한 2, 3년 정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그냥 아이디어를 섞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변명 같지만 뭐 11월, 12월이 좀 교수들이 좀 바쁜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자료는 좀 제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오타도 많고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시간을 내서 다시 이제 PPT용으로 여러분들 그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뭐 사진 몇 장 더 넣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중에 또 보내드릴게요. 뭐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이 인도양 그 문명 교류라는 것이 사실 저는 그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그 거대한 그 뭐라 그러나 저는 이제 사회 문화 연구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화보다는 큰 개념인 문명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좀 있어요. 이 문명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데는 원래 인류학자들이 이제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뭐 장기 체류를 하면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좀 성격들이 좀 쪼잔하긴 해요. 좀 작은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문명, 뭐 몽중월 그 거대 그 문명을 설명하는데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뭐 다 읽어보셨거나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수에 쓰신 분,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인류학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문명 교류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횡축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거든요. 동서나 서동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명의 전파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주로 세계 문명은 횡축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몽중월 프로젝트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대단히 그 좀 획기적인 참신한 기획인 것 같아요. 이게 횡축이 아니라 종축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신다는 게 상당히 그 참신하고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였다고 제가 코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게 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횡축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몽고, 중국, 뭐 베트남을 잇는 횡축이기 때문에 세계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그 공간을 이어주는 연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또 이거를 뭐 성공적으로 해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제가 몽중월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이거하고 뭐 비교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양 세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인도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그 대륙들이 어떻게 교역을 해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도양 문명 교류는 뭐 제가 볼 때는 몽중월 문명 교류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을 것 같아요. 작을 수는 있지만 이 문명 교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아프리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부아프리카가 인도양이라는 그 거대한 그 공간을 통해서 교역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요. 그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리는 지중해 일부,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 일부, 그 다음에 인도양, 말라카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14세기경에 정함대가 그 동아프리카 방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는 이제 중국까지 그런 아우르는 그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연속체로 이제 보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아블 르보드라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체제라는 것은 뭐 월러스틴이 얘기한 현대 세계 체제라는 것은 사실상 13세기 이전에도 여러 개의 세계 체제가 존재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이 세계 체제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몽골 유럽을 거쳐서 남아시아를 잇는 거대 세계 체제 연망도 구축을 했었고 이러한 그 관점은 그 대략 16세기를 이제 16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이 전면적으로 세계 역사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의 출발점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를 세계 체제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런 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중을 프로젝트도 아마 그 13세기 이전도 다룰 것으로 보는데 이게 세계 체제 한 축이었다는 거. 여기 보면은 8번 있죠, 8번. 이 8번이 이제 아마 몽중을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인도양은 7번.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체제들이 서로 연망을 엮어서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럽에서 중국까지 공간 또는 동남아시아까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 일종의 체인망을 연결해서 교역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세계 체제 그리고 그 안에 세계 체제들이 이제 공존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문명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인도양 문명은 세계 체제의 중심축에는 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보드는. 그렇지만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고유한 문명, 특히 이제 동아프리카 해안에 고유한 그 문명을 이뤄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만들어진 고유한 문명을 스와힐리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이 스와힐리 문명 연구를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양에서 문명의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거는 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쪽의 자료라는 것은 아프리카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헌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전성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구전의 내용을 어디까지 이제 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거기에 대한 그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고고학적 자료도 기후 문제로 이 고고학적 자료도 상당히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양에서 문명 교류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인간의 역사가 뭐 이동의 역사이고 교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대 시대 때부터 기원년을 전후로 해서 기원년 전후에 훨씬 이전에 이미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원년을 전후로 해서 동부 아프리카 해안, 그 다음에 동북부 아프리카 해안 지역하고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다음에 인도 이쪽하고 이제 교류가 있어 왔으면 그냥 산재해 있는 고고학적 자료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 문명 교류는 부침은 있었어요. 이게 그 흥망성쇠는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그 8세기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 19세기까지 특히 이제 활발한 그 교역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스와힐리라는 아주 그 독특한 그 문명이 이제 동북아프리카 해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인도양 문명 교류의 특징은 뭐 그 몽중을 프로젝트도 보니까 이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던데 그 사상, 물질, 그 다음에 문화,
그랬나요? 네, 인도양 문명 교류도 단순히 이제 뭐 물적 자원 교류뿐만이 아니라 인간 교류, 우리가 이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인간 교류하고 사상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를 병행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도양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문명 교류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동부아프리카 해안에는 7세기경부터 물론 뭐 그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7세기경부터는 확고하게 이 아랍과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을 받은 스와힐리 문명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부아프리카에 그런 문명이 존재하는 것과 병행해서 아라비아 반도나 페르시아, 인도에도 아프리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문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쨌거나 쌍방 교류이기 때문에 상대 지역이죠. 동부아프리카 해안의 상대 지역에도 이런 그 아프리카인들 공동체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뒤에서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균등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문명 교류라는 것이 균등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아프리카에 이제 국한을 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동부아프리카 해안에 만들어진 이 스와힐리 문명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그 기원하고 형성이 돼서 두 가지 이제 엇갈린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 그 주로 이제 서구 학자들, 특히 서구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스와힐리 문명은 이슬람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아랍 문명의 아류, 하위 문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문명의 아류라는 주장은 스와힐리 문명이 두드러지게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죠. 특히 이제 엘리트 계층이 아랍어와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아랍계 무슬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문명의 아류라는 주장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스와힐리 주요 공간은 도시 문명입니다. 도시가 중심이 된 문명이고, 이런 그 도시 문명은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형식의 이제 문명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업 도시는 이슬람식 건축 양식, 그리고 모스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 바자 뭐 이런 그 시장 이런 걸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어떤 도시 구조 자체는 동부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스와힐리 문명권의 도시 구조 자체가 아라비아 반도 또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이슬람식 도시 구조와 거의 흡사하다. 그런 점을 들어서 이제 이슬람 문화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잔지바르라는 섬이거든요. 제가 뭐 앞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섬인데, 이러한 섬을 봐서도 이거는 이제 그 뭐 서양식 건물하고도 많이 뒤섞여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그 건물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잔지바르 골목입니다. 왼쪽 사진이 전형적으로 이슬람 양식의 그 건물들이에요. 오른쪽에는 잔지바르라는 섬에 있는 제일 큰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러한 그 양식을 봐서 스와힐리 문명은 아랍 문명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물질 문명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사람들도 스와힐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혈통을 아랍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랍 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도 스와힐리들은 자신들이 시라즈는 이제 페르시아 내륙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이 시라즈에서 동부아프리카 역사를 보면은 이 시라즈에서 이주해온 페르시아 계통의 상인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했다는 구전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쉬라즈 전통, 그리고 또는 이제 오만, 아라비아 반도에 있죠.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오만의 전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들의 혈통을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오만 출신의 마즈로이, 그다음에 부사이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마즈로이, 부사이드라는 성씨를 사용하는 집단. 이 집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지배계층을 유지해왔고 동부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자신들은 아주 확고하게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오만에서 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하드라미라는 지역, 이 하드라미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하고 예멘, 오만,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남부, 인도양에 접해 있는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하드람에서 왔다는 이 하드람 출신의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인들은 지금도 요즘도 가보면은 아프리카인이에요. 피부색도 까맣고 누가 봐도 아프리카인인데 피가 좀 섞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들은 아프리카인이 아니다라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랍 기원, 아랍의 영향, 스와힐리가 이제 아랍의 기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이제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와힐리인들 자신들이 아랍 또는 페르시아에서 넘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이 스와힐리인들은 자신들의 출신 배경, 이걸 이제 스일루아라고 부르는데 혈통입니다. 자신들의 혈통하고 상관없이 스스로를 왕구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만에서 왔던 페르시아에서 왔던 자신들을 왕구하나는 문명인이라는 뜻입니다. 문명인. 그러한 왕구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왕구하나라는 증거로서 자신들은 코란을 읽을 수 있는 아랍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하디스, 무하마드의 언행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문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구하나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장입니다. 주장. 이 사람들의 혈통이 정말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랍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 반면에 이제 스와힐리 문명은 이슬람 문명의 아류가 아니고 스와힐리 문명은 아프리카 문명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 여기에는 이제 주로 아랍 문명의 아류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유럽의 이슬람 학자들이 주를 이뤘다면은 이 동부 아프리카 반투 문명에 기초를 하고 있는 이 혼성 문명이라는 주장은 아프리카 중심주의적인 역사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와힐리 문명이 동부 아프리카 반투 문명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특히 이제 최근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주장인데요. 기본 이론은 스와힐리 문명은 동부 아프리카 해안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인, 그 현지인들이 이제 반투라고 부르는데요. 반투인들의 삶을 토대로 구성된 혼성 문명이다. 반투인들의 삶이 모태가 돼서 그 위에 이슬람, 페르시아, 인도 등 외부 문명이 들어와서 혼합이 된 그런 문명이다. 그렇지만 그 기반은 반투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스와힐리어 자체가 반투어 문법 체계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거든요. 언어학자들이 어떤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체계, 그 다음에 기본 기초 어휘, 이거를 추적을 하는데 스와힐리어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아류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와힐리어는 아랍어에서 파생된 어떤 언어라는 주장에 비해서 반투 문명의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와힐리어는 반투어 문법 체계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스와힐리어 문법 체계를 보면은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문법 체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그 남아공의 술루 사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스와힐리권하고 동부아프리카 스와힐리권하고 제가 공부를 했던 이 술루 사이는 거리가 수천 킬로 돼요. 그래서 뭐 접촉이 거의 없었거든요. 스와힐리권하고 술루 사이는. 그런데 이 술루 문법 체계를 보면은 스와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투어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휘도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술루하고 스와힐리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스와힐리어는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랍어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아랍어가 모태가 됐다기보다는 반투어 문법 체계에 기초를 하고 있고 주요 어휘가 현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투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스와힐리 문명이 동아프리카 반투 문명이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와힐리 문명이 이슬람의 아류라는 강력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무슬림들이에요. 스와힐리들 무슬림들. 그걸 근거로 이제 그 이슬람 문명의 아류라고 부르는데 사실 동부아프리카 이 스와힐리인들이 믿는 이슬람은 중동의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무슬림 똑같아요. 하얀 가운 입고 그 코피 머리에 쓰고 금요일마다 주마 마스지드 금요일에 사원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하루에 뭐 5번 기도하고 이런 외형적인 형식만 보면은 무슬림이 분명한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일상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중동의 이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이 동부아프리카 스와힐리인들이 믿는 이슬람을 가짜라고 얘기해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 이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제 종교인이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할 주제가 이거거든요. 동부아프리카 스와힐리 이슬람이 어떻게 중동의 이슬람하고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제 목적인데, 여기에서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사점을 드리자면은, 저도 지금은 책으로만 읽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이 중동의 이슬람과 동부아프리카 이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부아프리카 이슬람이 어떻게 현지의 민간 신앙하고 뒤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이슬람을 만들어냈는지 책으로만 그 자료를 접하고 있고, 그 책으로만 본 결과도 중동의 이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들어가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뭐 사실이라면은 책에서 보여주는 책에서 설명하는 뭐 책에 그 적혀 있는 이 스와힐리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은 분명할 텐데,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지역과 제가 들어가서 연구할 지역의 차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뭐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와 제가 뭐 빠르면 내년에 들어가서 연구할 시점의 차이,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제가 책으로 읽은 문헌상으로 제가 습득한 동부아프리카 스와힐리 이슬람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디니는 정통 이슬람을 말합니다. 정통 이슬람. 또 하나는 밀라라는 게 있어요. 밀라는 민간 신앙을 얘기합니다. 스와힐리 이슬람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통 디니라고 부르는 정통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그 상류층 자신들이 저 중동 또는 페르시아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의지하는 그런 종교 양식인데, 실제 대다수의 스와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디니와 밀라라는 민간 신앙을 혼용한
그런 그 신앙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슬람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힐링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힐링, 현세적인 즉각적인 힐링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 스왈리인들은 힐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니이든 밀라이든 나를 치유해 주는 것, 치료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거든요. 신앙의 핵심. 그래서 그 스왈리 이슬람에는 음간가라고 부르는 무속인이죠. 무속인, 무당. 음간가라고 부르는 무당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정통 이슬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종교적인 존재죠. 정통 이슬람에서는 뭐 이맘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스왈리 이슬람에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음간가라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이 무속인은 무슬림이면서 민간 신앙, 그러니까 디니와 밀라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교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간가라는 그 점술가, 무속인은 다양한 혼령을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데 사람들을 거기에는 쉐이탄이라고 부르는 악마도 들어가고요. 알라 신의 힘도 이용을 합니다. 알라의 힘도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쉐이탄이라는 악마,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진이라고 하는 그 혼령, 그 다음에 동부아프리카의 그 키마사이라고 부르는 그 혼령, 이런 혼령들을 전부 뒤섞어서 사람들을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스왈리 이슬람이 중동의 이슬람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 이슬람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고,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건데, 기존의 문헌 자료에서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제가 이제 추측한데, 저도 뭐 동부아프리카를 여러 차례 방문해봤지만, 스왈리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고착화된 어떤 현상으로 보기가 쉬운데, 문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스왈리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왈리 문명이 이슬람 문명에 기초를 하고 있다, 또는 반투 문명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학자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놓치는 게 21세기 이후, 20세기 이후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영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스왈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제가 지금은 추측인데, 이걸 제가 뭐 들어가서 이제 입증을 해야지 되는 건데, 스왈리는 더 이상 이슬람 또는 민간 신앙의 혼성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스왈리 문명 자체에 서구 문명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정착해 있거든요. 유럽 문명이, 유럽식 사고방식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혼성이 되는 건데, 진화를 뭐 발전을 해나가는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볼 내용이고요. 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스왈리 문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혼성 문명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왈리 문명에 대한 뭐 기본적인 평가를 뭐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자면은, 스왈리 문명은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발달한 그 문명이지만, 한 가지 뭐 시사점이 있다면은, 이게 그 인도양 그 교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문명 교류의 흔적인데, 동아프리카 해안에 만들어진 스왈리 문명, 이게 그 지금의 뭐 그 소말리아
소말리아 남부에서 모잠비크까지 동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명권이거든요. 이런 규모의 대규모의 혼성 문명, 혼성 문화가 아라비아 반도나 페르시아, 인도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아랍이나 페르시아에서 흘러들어온 문명이 문화가 동북아프리카에는 굉장히 거대한 이 스왈리 문명을 만들어 놨지만 역으로 동북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간 이러한 그 인구 집단이나 물질 문명이나 또는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스왈리 문명에 견줄 만한 그런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의문점 중에 하나이죠. 왜 그런가? 그래서 이는 그 인도양 문명 교류가 이제 다양한 물적, 정신적인, 그 다음에 사상적인 교류가 있어온 것은 분명한데 이 교류가 쌍방적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쌍방적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균등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문명 교류는 쌍방적이고 뭐 균일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역사를 보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대 결코 쌍방적이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 개인적인 또 다른 관심은 이런 비대칭적인 문명 교류, 이게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제 관심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명 교류의 비대칭성하고 이 비대칭성에 따른 결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은 모빌리티라는 개념하고 문화 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양 문명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인도양 문명의 그 비대칭적인 흐름, 이거를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고 싶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몽중얼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짜 아는 게 잘 없어서 이 몽중얼도 문명 교류가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비대칭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문명의 흐름이 좀 원사이드 할 거는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이런 모빌리티나 문화 혼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시면서 발견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문화 모빌리티라는 것은 건대에서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건대에서 HK 사업 팀에서 이거를 하고 있던데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이 모빌리티 연구를 뭐 선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디라는 학자가 모빌리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모빌리티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죠.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이동이잖아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유동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모빌리티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지니지 않는 유동성은 단순한 움직임, 무브먼트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의미를 지닌 움직임을 모빌리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빌리티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모빌리티가 주어진 환경이나 또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그리고 모빌리티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액터들이죠. 액터들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기본 조건들에 의해서 모빌리티의 흐름이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 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성, 이게 이제 권력 관계이기도 하죠. 큰 문명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문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권력적인 관계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관계성하고 해석이 이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의 그 불균형
모빌리티는 이제 불균형하다 그러죠. 그래서 모빌리티는 결코 균등하지도 않고 동질하게 흐르지도 않는다. 인도양의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양의 그 문명 교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이슬람 이 문명권에서 동부아프리카로 이식이 되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역방향으로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모빌리티는 결코 균등하지도 않고 동질하게 흐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일방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그 규모나 지속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인도양 뭐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도양에서 이제 이 교역이 기원 후 뭐 증거가 있다 그랬는데 교류의 흔적이 기본적으로 8세기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인도양 교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산발적이었습니다. 산발적이고 그 대상도 뭐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아랍 상인들, 그때는 뭐 무슬림이 아니었죠. 아랍 상인들, 페르시아 상인들, 인도 상인들이 산발적으로 굉장히 국한 제한된 지역에서만 교역을 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슬람 그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 그게 페르시아 거쳐서 인도까지 확장이 되고 그 결과 또 이제 동부아프리카의 이슬람의 영향력이 이제 행사가 되면서 뭐 8세기 이후 15세기까지는 이슬람 제국이 무슬림 상인들이 중요한 그 스테이크홀더 이제 그 자리를 잡죠. 중요한 그 이해관계자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이제 인도양에 진출을 하면서 이슬람 무슬림 상인들의 세력이 훅 위축이 돼요. 포르투갈 그 상인들이 한 1세기 정도를 세력을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경까지 오만 제국, 아라비아의 오만 제국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또다시 인도양 교육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접어들면서 영국이 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하고 인도를 식민지배하면서 스와힐 문명이 이제 쇠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따라서 그 규모나 영향력, 지속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또 다른 모빌리티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빌리티는 응집력을 갖는다. 그래서 규모하고 지속력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주체의 응집력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응집력이 클수록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그 응집력이라는 것은 규모하고 지속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모에는 뭐 인구도 들어가겠고 인구 사이즈, 그 다음에 영토의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런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라는 어떤 영토, 정치 체제 거기에 그 속한 인구들 물론 뭐 그 안에도 다양한 인구 구성이 있겠지만 하나의 통일체로서 이슬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이슬람 문명이 가지고 있던 이 응집력이 결국은 동부아프리카에 있는 반투 문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산발적인 그런 그 소규모로 분절된 그런 그 사회 집단에 대해서 응집력이 훨씬 컸다는 거죠. 인구면이나 그 영향력, 지속력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불균형적인 교역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 그리고 이제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핵심 분야는 문화 혼성화입니다. 문화 혼성화. 모빌리티의 핵심은 다양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 다양한 인구들이 만나서 생산해내는 어떤 새로운 제3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재구성되는 것이든 기존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게 재구성되는 것이든 아니면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접촉과 변화를 불러온다. 이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될 것 같은데요. 문화 혼성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문화 혼성화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문화 혼성하고 문화 혼성화는 차이가 있는데요. 문화 혼성화라는 것은 이제 이 이론을 주장한 그 헤너즈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헤너즈라는 사람은 원래 이 혼성화, 크레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언어학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언어가 뭐 2개 내지는 3개의 언어가 뒤섞여서 만들어진 제3의 언어. 이걸 뭐 언어 연속체 모델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언어 현상을 문화 현상에 접목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크레올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컬처럴이라는 그 접두사를 붙이죠. 컬처럴 크레올라이제이션, 문화의 혼성화. 이 크레올은 원래 이제 서인도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인도제도의 이제 그 유럽,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이 서인도 제도의 아프리카, 이제 서부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이 서인도 제도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서인도 제도라는 공간은 아주 독특한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아프리카 노예들, 그다음에 유럽 식민 세력, 유럽 정착민들, 그다음에 현지인들, 이 사이에서 이 세계 집단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 혼혈이고, 이 혼혈을 크리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올. 독특한 제3의 인종이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제3의 인종. 이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언어, 사회문화 현상을 아우르게 되고, 이 헤너즈는 이거를 문화 혼성화, 문화 혼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헤너즈에 따르면은 이 문화 혼성이라는 현상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뭐 2개 내지 복수 여러 개의 문화가 한 공간에서 뒤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학 또는 문화 연구에서 이 문화 전파, 문화 접촉 이란 개념은 문화 혼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어요. 뭐 하이브리디티 내지는 뭐 어컬츄레이션, 뭐 이런 문화 접변, 문화 접목, 뭐 이런 그 개념들은 존재했는데, 기존의 이런 문화 접변이나 문화 접목 이런 개념과 문화 혼성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컬처럴 크리올라이제이션이라는 문화 혼성 또는 문화 혼성화라는 개념은 지역 문화, 그러니까 외래에서 들어온 문화가 아니라 현지 문화의 능동적인 반응에 이제 초점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뭐 문화 전파를 통해서 뭐 컬처럴 하이브리디티나 뭐 컬처레이션 이런 개념들은 주로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집단, 특히 이제 서구 문화가 지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은 컬처럴 크레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로컬 현지인들이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 문화, 지역민들의 능동적인 반응, 능동적인 전략, 문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화 혼성 또는 문화 혼성화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크레올화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모빌리티의 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올화라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시간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제 이 크레올화는 공간을 떠나서는 또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접촉점, 문화들이 만나는 지점, 공간, 이게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연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역 문화가 어떻게 이질적인 외래 문화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외래 문화의 요소, 외래 문명 요소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겠죠. 지역 문화에 적합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 특별한 의미를 선택해서 이것을 자신들의 문화에 접목시켜서 변형을 일으키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이게 문화 크레올화의 주요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와힐리 문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떻게 지역민들이 외래 문명, 이슬람 문명의 요소들, 이슬람 문명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특히 영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토착화를 시키는가, 현지화를 시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크레올화는 특정 문화의 기원이나 원형 또는 정통성, 정체성 이런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변화는 양상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문화의 기원이나 원형을 찾는다는 것, 이게 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개별 문화라는 것은 다른 문화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부단히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를 우리가 스냅샷처럼 탁 찍어서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이게 뭐 스와힐리 문화다, 스와힐리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문화라는 것은 동영상에 가까운 거죠.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순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의 원형, 순수 문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수 문화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뒤섞인, 어느 시점에는 뒤섞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 문화라고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반투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반투 문화의 정체성이 뭐야? 그 기원은 뭐야?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문화의 크레올화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특정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출처를 갖고 있다. 이제 출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특정 문화의 정체성 또는 지속성, 그 정체성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전통이라고 부르는, 트래디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체성과 지속성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 그리고 원천 문화의 속성, 기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 파악하는 일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핵심 개념인데요. 크레올화의 크레올화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요소, 과정, 사회문화 구조들이 변형되거나 외래 문화와 공존하기도 하면서 긴장관계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크레올화의 핵심 개념은 종점이 없다는 것. 늘 변화하고 늘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문화의 혼성화, 에너지가 컬처럴 크레올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레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흐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 혼성이라는 것은 종점이 없는, 크레올화는 종점이 없는 그런 과정, 재구성, 이거를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연구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와힐리 문명의 스와힐리 이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고착화된, 박제화된 현상이라면은 저 같은 학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19세기, 20세기에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 같은 학자들이 지금도 들어가서 연구할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양상, 기존의 문헌들이 찾아내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몽중을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뭐 몽중월 지난번 그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들을 하셨던 이게 흐름이잖아요. 모빌리티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몽중월도 그 모빌리티 과정에서 뭐 문화들이 섞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결과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고 21세기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몽중월 프로젝트 팀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닛 아브르고드 역사학자 세계체제 13세기 이전 세계체제 이게 이제 그 Before European Hegemony라고 해서 유럽 패권 이전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셨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필독을 해보시면 어떨까. 여기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에디 모빌리티 이론 이것도 아마 이론적인 또는 개념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린블랏이라는 학자가 쓴 컬처럴 모빌리티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이 모빌리티 이론하고 병행해서 모빌리티 이론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기본적인 그 모빌리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면은 이 그린블랏의 그 컬처럴 모빌리티는 문화 현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프 에너즈가 쓴 컬처럴 컴플렉시티라는 책은 이게 이제 컬처럴 크리올라이제이션의 그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몽중월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아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 30분 질의응답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질의응답은 요 내용도 좋고 아니면 다른 뭐든지 연구와 관련돼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인의 인명의 성격과 인간 세계에서 발생한 교류의 특성, 즉 모빌리티와 문화 호선에 대해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류 강론을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